여기 자신에게 한국인의 DNA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전교의 학생들은 이 여학생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온갖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 마치 K-팝 스타가 되어버렸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고생 페데이라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친구들과 했던 DNA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DNA 검사를 하게 된 계기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카페에 가거나 최근 미국에서 인기인 떡볶이를 먹으러 가곤 하는데요. 늘 무언가를 먹고 마시며 수다를 떨면 학업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 수 있거든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고 한국식 치킨은 물론이고 김밥과 김치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모두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한식을 먹으러 돌아다니고 있죠. 특히나 떡볶이를 좋아하게 되어서 자주 들리는 편이고요. 바로 그 떡볶이 가게에서 제 친한 친구인 제인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침 한 방울만으로도 자신의 조상이 어디에서 살던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광고를 봤다며 우리의 조상을 알아보자는 신기한 의견이었죠. 저희는 모두 백인이었고 백인인 미국인들의 조상이 대부분 유럽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가 아닐까 대략적으로 짐작만 했으니 정확한 조상이 무척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DNA 검사는 전 세계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도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등의 여러 유전자가 섞여 있다고 해서 더욱 궁금해졌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며칠 뒤 각자의 집에서 DNA 검사 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입안을 면봉으로 문질러 구강세포를 묻혀서 키트에 다시 넣고 택배로 보냈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희들은 무척 설레었어요. 사실 저희의 조상이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조상 중 가장 특별한 나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분명 스페인이나 영국 등의 나라 위주로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나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하는 그날 저희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제인과 스칼렛이 저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했던 친구들인데 제 친구들은 모두 스칸디나비아 혹은 독일, 이탈리아, 발칸 등의 유전자가 나왔는데 저에게서는 상상치도 못할 나라의 유전자가 일부 나왔거든요. 바로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인 한국의 유전자였어요. 친구들과 언빌리버블을 연신 외쳐대면서 저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친구들은 제가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이유가 전부 한국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몹시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집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저의 생김새는 물론이고 가족들 또한 아시아 계통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외모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검사 키트 회사에서는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리는 없다고 하기에 집에 그 사실에 대해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한참 전에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께서는 한국에서 6.25 전쟁 당시에 태어나신 분인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 갔던 저의 증조할아버지가 현지의 한국인 증조할머니를 만나서 저희 할머니를 낳으셨다고 했거든요. 저는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에 귀를 바짝 기울이며 들었죠.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얼굴조차 뵌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할머니의 사진들이 전부 소실되어서 사진으로조차도 할머니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진작에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커버렸다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말씀만 남기셨죠.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들어도 너무 신기한 이야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증조할머니는
지금의 북한 땅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었고, 황해도라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쫓기듯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의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아버지도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증조 할아버지가 체했던 상황이었는데 한국식 전통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고 들으셨다더라고요. 손의 특정 부위를 누르는 방식이라는데 제대로 알고 싶어 하셨죠. 저에게 한국은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고 알고 싶은 나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도 왜 증조할머니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는지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잊고 있었던 사실이라서 말씀을 못하셨다고 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저의 한 구석에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들은 물론이고 덜 친한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올 정도였고 주변 친구들 모두가 저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저희에게 한국인은 모두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무척 강한 편인데 그런 특별한 인종과 지금까지 함께 지냈다는 것이 너무 영광이라고 할 정도였죠. 얼굴도 잘 모르는 친구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고 친하게 지내자고 말하는 친구들도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의 얼굴이 예쁘장했던 것도 전부 한국인의 유전자가 섞여서 그런 것 같다면서 나중에는 꼭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저의 소원도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는데 저의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설렜죠. 그리고 저와 친구들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 했던 약속대로 방학 때 가장 특별한 나라를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었고 한국에서 엄청난 경험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인의 핏줄인 저에게 떠넘기듯이 한국 투어 계획을 부탁했고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여러 굉장한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 정도가 되었을 뿐이고 미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K-팝 스타들이 한국의 이곳저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극히 일부 모습이고 발전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국의 전국팔도는 전부 미국 이상으로 발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서울을 관광하고 한국의 아주 낙후된 지역까지 탐방하기 위한 계획을 짜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낙후된 곳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미국의 할렘가와 같은 장소조차도 없었기에 어딜 가나 청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이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또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는 수도인 서울이라고 알고 있어서 당연히 인천공항도 서울에 있는 공항인 줄 알았는데요. 서울 옆에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에 떨어져 있는 공항이라는 정보를 듣고 정말 까무라치게 놀랄 뻔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네디 공항보다도 으리으리한 모습을 자아내는 공항인데 그 공항이 한국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수도가 워싱턴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도시는 뉴욕인데 한국도 수도가 서울이지만 제일 도시가 인천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유튜브나 방송을 보아도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천은 오직 공항만 언급되고 있었기에 인천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아쉽게도 시간상 인천이 빠지고 말았는데 언젠가는 인천을 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제인이가 한국 여행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바로 익선동의 한옥거리에 가서 갈매기살을 먹어보자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놀러간 미국인의 유튜브에서 갈매기살을 먹는 영상이 나왔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행동을 취해서 꼭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매기라는 것은 분명히 한국의 새 이름이고 미국에서는 먹지 않는 새였기 때문에 무척 궁금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맛인지 궁금하기도 했죠. 물고기를 먹으며 살기 때문에 생선의 비린 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술인 소주를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성인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정보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럽에서 소주를 들고 다니며 병맥주처럼 마시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먹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갈 채비를 마치고서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이 아닌 친구와 떠나는 장거리 여행이라 부담도 되었지만 한국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저의 고향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나라이자 저의 조상의 나라라고 생각하니 무언가 남다른 설렘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제이는 전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면서 비행기에서 잠을 청했는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육지의 모습을 보니 무척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시간이었는데 도시 전체가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비행기에서 보이는 엄청난 길이의 인천대교 또한 무척 대단해 보였어요. 공항 내부도 무척이나 깨끗하고 거대해서 인류 호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하철을 이용해 호텔로 향하면서 저희는 더 큰 감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미국의 지하철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빨랐고 무척이나 깨끗하고 향기로웠으니까요. 미국의 지하철은 검은 먼지도 많고 쥐나 바퀴벌레 등 불편한 존재들이 많거든요. 또한 냄새나는 승객과 함께 타는 날이라면 굉장히 지옥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전부 깨끗하게 씻고 다니는지 냄새도 나지 않고 몸이 꽉 끼어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냄새가 다른 한국인들에게 퍼질까봐 민망하기도 했거든요. 제인과 스칼렛은 얼른 내려서 한국의 진짜 떡볶이를 먹어보고 싶다며 아우성이었고 저 또한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무척이나 궁금했기에 단 몇십 분 동안 이동하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넉넉하지 않은데 한국의 모든 것들을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밤인데도 호텔에 얼른 짐부터 풀고서 밖으로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스칼렛이 자꾸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밤거리는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가도 좋다고 했으나 분명 갱단들이 돌아다닐 것이 분명하고 저희처럼 어린 여성들은 그런 조직이 노리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인이 제 편이 돼주었기 때문에 스칼렛을 이끌고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신사동 가로수길이었는데 길 입구부터 엄청난 인파에 깜짝 놀랐습니다. 스칼렛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혹시 오늘 K-팝 콘서트라도 열리는 날이냐며 마구 찾아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저녁에도 서울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것이 일상이고 미국처럼 총기 소유를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문을 여는 카페나 식당도 무척이나 많고 여성 혼자 길을 걸어도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길거리에서 술병을 들고 다니며 마시는 사람도 없었고요. 미국에서는 마약을 하거나 이상한 옷차림의 취객들이 있어서 무서운데 한국인들은 모두가 신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밤거리를 구경하고 한강 쪽으로 걸어가니 금방 거대한 강줄기가 보였고 그곳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밤에도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불 켜진 편의점은 저희의 배고픈 허기를 달래주었죠. 또한 SNS에서 유명한 한강라면을 끓여 먹어보는데 살면서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라면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먹는 라면 또한 저희에게는 엄청나게 특별한 음식이었는데 자동 라면 끓이기 기계부터 너무 최첨단이라 놀랬었고 서툰 젓가락질을 유튜브를 보면서 고쳐가면서 맛있게 먹었죠. 봐도 새로운 것들 뿐이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 돌아다니다가 얼른 숙소로 돌아가서 짧게 잠을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시 서울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장 먹고 싶었던 갈매기살을 구워 먹으러 가는 날이었죠. 갈매기는 닭에 가까운 맛일까, 칠면조나 오리의 맛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익선동의 한옥거리에 도착했죠. 저희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집 모양에 정말 감탄했어요. 미국에서 보던 오두막집과 비슷해 보이지만
디자인이나 정교한 모습은 비교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한옥은 한국인의 미적 감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고, 그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미국처럼 거친 문화가 아니라 얌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었기에 저희의 감성과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집이라는 큰 물질에도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느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신기했기 때문에 연신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댔죠. 그리고 경복궁에 가면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어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익선동에서 또한 한복을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한복을 입을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경복궁에서 빌려 입자는 생각으로 이곳에서는 한복을 빌리지 않았던 것이 무척이나 큰 후회로 남습니다. 저희가 찍은 사진을 보면 한복과 너무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입은 옷이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익선동에서 고대하던 갈매기살을 먹으러 갔죠. 그런데 갈매기살은 삼겹살과 가격이 같다는 것이 무척이나 신기했어요. 조그마한 갈매기에서 살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돼지고기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에 수많은 갈매기들을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0g에 17,000원짜리 갈매기살을 시키고 기다렸고 금방 고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직접 구워서 먹는 방식도 미국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문화라 신기했고 김치와 상추, 깻잎, 쌈장 등의 각종 반찬들도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매기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무언가 달랐습니다. 맛이 돼지고기의 맛과 비슷했고 무언가 쫄깃한 맛이 났기 때문이에요. 닭이나 오리의 맛을 생각했는데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무척 신기했어요. 주변의 어른들은 전부 소주를 마시는데 저 술과 함께 먹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끔 마셔보던 위스키와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는 쌈장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짭짤하면서 단맛도 나는 걸쭉한 소스는 처음인데 간이 되지 않은 빵에 발라먹고 싶을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제 친구들 또한 빵에 쌈장을 발라 먹으면 참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저희들에게 어떤 한국인 남성이 말을 걸더라고요. 갑자기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는데 그 60대로 보이는 남성은 놀랍도록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의 나이는 73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외모도 나이에 비해 무척이나 젊어 보여서 상상치도 못할 연세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분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10년 전부터 영어 공부에 빠져 지내다 보니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셨기에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저희들은 한국어를 무척 배우고 싶은데 2분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랄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갈매기 고기를 처음 먹어보는데 무척이나 맛있다며 미국에서도 팔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성분은 정말 크게 웃으시면서 이건 갈매기 고기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들은 분명 갈매기살을 주문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여쭈었어요. 만약 식당에서 잘못 서빙을 해준 것이라면 얼른 바꾸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갈매기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돼지고기의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을 갈매기살로 부른다면서 갈매기 고기는 한국에서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갈매기살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무척 당황스러웠고 어쩐지 바다에 사는 갈매기를 잡아먹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나오는 내용일 텐데 저희 모두가 별 생각 없이 익선동에서 유명한 갈매기살을 먹으러 온 것도 우스웠죠. 그래도 갈매기살은 돼지 한 마리에 얼마 없는 특수 부위이고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왔을 때는
꼭 막걸리를 먹어보라면서 권유하셨는데요. 드시고 계신 막걸리의 향만 맡아보라고 잠시 주셨었는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향기가 좋았습니다. 무언가 탄산과도 같이 톡톡 터지는 모습도 있었고 밑에 흰색의 걸쭉한 건더기가 보이는 것도 새로웠는데요. 한국의 와인이 바로 막걸리라고 하시면서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갈매기살의 비밀을 알게 되니 무언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고 한국 구경 내내 갈매기살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경복궁에서도 한복을 입고 무료 입장도 해보고 서울을 동그랗게 순환하는 2호선 지하철을 타면서 이곳저곳에 내려 구경도 했죠. 홍대와 합정 쪽은 저희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신나는 분위기였고요. 서울은 장소마다 새로운 분위기이고 느낌이 비교적 명확하게 달라서 특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한국어에 아직 서툴러서 아쉬웠지만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곳곳에 영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었고 영어로 소통 가능한 사람들도 많아서 편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보셨어요. 아버지에게는 할머니의 고향이 한국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남다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고 저한테 틈틈이 연락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셨죠. 다음에는 가족끼리 가자고 하시면서요. 한국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다시 놀러 갔을 때는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한국의 통일이 된다면 황해도에 있는 증조할머니의 고향도 꼭 가보고 싶네요. 한국은 달라요. 아시아라고 전부 같은 아시아가 아니네요.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연치 않은 계기에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일본계 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일본 출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인으로 귀화를 했는데 한국을 진작 알았더라면 한국인으로 귀화해서 교수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선택을 무척이나 후회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았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으로 미국 국적을 지닌 시기하라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과 아시아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늘 이민을 꿈꿔왔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미국의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미국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 수 있었죠. 지금은 교수까지 되어서 명예까지 얻게 되었고요. 일본만 겪기는 했지만 아시아는 너무나 답답하고 불행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 일본마저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으니 아시아를 버려야겠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살아온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꽤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마저 저버리고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본의 미래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었죠. 저는 이런 식으로 평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했고 박사 과정까지 무사히 마친 후 현재는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죠. 역시 미국의 학생들은 일본과 아시아의 학생과는 다르게 진취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 저의 선택을 무척이나 후회를 하고 있고 미국이 아닌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 가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추측했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던 저의 불찰이지만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느낀 일본과 아시아는 딱딱하고 예의만 중시하며 학생들은 전부 매가리 없이 축 늘어져서 시키는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대학교나 교토대학교 등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죠. 오죽했으면 집에만 머물면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이르러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생겨나고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넘치다 못해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987년 이후에 태어난 일본 사람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각종 유흥거리는 물론이고 돈과 명예요, 출세 등에도 관심을 끊고 살며 마치 득도한 사람처럼 최소한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런 젊은 일본인 세대의 미래를 보면 일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이고 이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서 또한 그 어떠한 발전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죠.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일본의 이런 상황을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제 친구인 유토만 보아도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나이가 40대가 다 되어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나마 일본을 탈출한 친구들과만 연락을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면 나름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시아는 미래가 없는 땅이고 일본을 뒤따르는 나라인 한국과 중국 또한 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웠고 아시아인이 미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다행히도 미국에는 꽤나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미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에 온 일본인들은 저의 생각에 100% 공감을 해준다며 말을 했고 일본의 불우한 현실을 극복하러 미국에 온 선구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각자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싶었고 저만이라도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계하고 살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기 위해서였기에 상당한 만족감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수뿐인 한국인들이 학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와 인종에 관계없이 뜨거웠거든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친해지고 싶어 했고 다들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해 평소에 지닌 궁금증을 마구 풀어내더라고요. 옆에 뻔히 일본인과 중국인이 있는데도 한국인임을 알아보겠다며 한국인한테 다가가는 학생들을 보며 질투가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무언가 다르긴 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 전이니 벌써 시간이 꽤나 지나긴 했는데도 이미 오래전부터 범상치 않음을 보여주었거든요. 주변 학생들을 늘 챙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었고 특별한 날에 가벼운 선물을 주거나 분위기를 띄우는 학생 또한 모두 한국인일 정도로 그들은 특별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그 학생들이 모범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되고 나서 저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전부 타인을 배려하고 밝으며 예의까지 바르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다가 두뇌도 명석해서 늘 새로운 답을 내놓고 교수에게도 흥미가 생길 만한 질문거리를 물어보곤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시절 느꼈던 한국인 학생들의 특징이 떠오르면서 이건 그냥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주변 교수들 또한 한국 학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특별하게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건 일본계 미국인인 저뿐만 아니라 중국계나 인도계, 백인이나 흑인 교수님들 상관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쪽수는 일본 학생들이 훨씬 많고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발전한 선진국이고 경제력도 높은 것이 분명한데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한 경제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한국이 일본의 경제를 추월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보다 훨씬 앞서고 있어요. 여기 일본 출신 교수님들이 많은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일본의 학생들은 진취적이지 않고 정답만 내놓으려고 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흥미가 생기는 분야에 열중적이죠. 한국이나 일본을 비슷한 문화권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교수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도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한국에게 완전히 밀려버릴지도 몰라요. 현재 신입사원 평균 소득도 한국이 일본을 이미 추월하고도 남았잖아요. 심지어 한국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변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참 앞서갈 가능성이 차고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방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심리학만 연구하느라 경제에는 젬병이었는데 한국의 신입사원 연봉이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면 일본은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저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은 일본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너무나 궁금하기도 했죠. 한국의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마침 경제학과 교수의 말에 뒤이어서 아시아 문화학 교수가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경제학과 교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학을 연구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왔거든요. 한국에도 여러 번 가봤고 일본과 중국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죠.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물론 일본 학생들은 아무리 좋은 대학교의 학생이더라도 수업에 열의가 없고 그냥 출석만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죠. 제가 아는 일본 대학 교수님은 시험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일본 문화와 발전상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일본의 문화는 애니메이션 빼고는 없다며 얼른 일본을 탈출하자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썼다는 거예요. 일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본을 더 발전시킬 생각마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중국도 큰일이에요. 중국에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어서 잠깐 강단에 섰었는데 한국과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야유를 보내고 알 수 없는 중국어로 저에게 욕을 하는 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중국보다 나은 점을 언급하는 순간 저를 중국 땅에서 발을 딛지 못할 수준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만 믿고 있고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누군가에게 맞을까봐 무서워서 중국에 대한 칭찬만 한 바가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만리장성이랑 진시황릉에 대해 말해주면 웃으면서 듣더라고요. 정말 문화상대주의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에 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특별하고 신비한 나라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지만 한국 학생들은 무언가 달라요.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면 전부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탐구와 연구에 진심인 학생들이 많아요. 차세대의 자동차나 AI 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문화학 수업 시간에도 그걸 어떻게 현대기술에 접목시킬지 이야기를 할 정도더라고요. 다른 나라 출신의 학생들은 그저 점심에 뭐 먹을지나 저녁에 어느 술집에 가서 위스키를 마실지 토론하는 반면에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한국 문화를 미국에 더욱 알려줄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니 한국은 생산자이고 그 외의 나라는 소비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음악, 문화, 음식 등 모든 것을 소비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한 나라인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젊은 세대에서부터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일본 걱정보다도 제가 한국에서 무언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시아 문화학 교수님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안 가보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한국 갈 때에 함께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서 간단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문화학과 말고 다른 학과 교수님도 가셔서 한국 구경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삭막한 환경에서 한국의 정겨운 분위기를 느끼시면 하시던 연구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에 뒤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 한국 특강 겸 여행에는 불가피하게 시간을 내지 못한 교수님 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참석하시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인 입장에서 굉장한 후진국이고 일본의 문물을 배우며 성장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막상 가보려고 하니 무언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한국에서 무언가 배울 점이 있어서 가야 한다니 일본이 얼마나 도태된 것인지 하는 좌절감까지 들 정도였죠. 그리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어느 공항보다도 크고 웅장했으며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서는 일본에서 볼 수 없던 여유가 느껴졌으니까요. 심지어 일본인들보다 키도 크고 자기 관리를 잘한 것이 느껴져서 평소 난쟁이만 하다고 놀림을 받던 저의 키가 창피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했고 교수들 모두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미국 최고의 도시인 뉴욕보다도 삐까뻔쩍한 건물들은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여러 상점들의 모습은 가의장관을 이루었죠. 사람들은 모두 활기를 띠고 있었고 얼굴 찡그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마약을 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한국에서는 단 한 명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없음이 행복했죠. 심지어 저는 자연스레 일본과도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밤이 되면 불이 꺼지는 상점들이 무척이나 많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상한 머리나 옷차림의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반면 한국은 모두가 깔끔한 차림에 단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출신인 저 말고도 영국 출신인 역사 교수까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여성 혼자 길을 걸어도 치안에 문제없는 나라라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다며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죠. 심지어 낮에 본 숭례문과 경복궁 등의 유적들은 뉴욕 한복판에 가져가고 싶다는 건축학 교수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자체가 하나의 명품 브랜드와 같다면서요.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었다면 일본인의 자긍심이 올라가고 축 늘어진 어깨가 펴질 것만 같았죠. 왜 한국만 이렇게 발전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길만 보아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잠시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닐 때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일본처럼 와이셔츠를 다려 입은 직장인을 단 한 명도 볼 수 없더라고요. 일본은 남녀노소 모두가 하얀색 셔츠를 다려 입고 검정색 바지를 입고 출근하기 때문에 모두 개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출근길을 보면 다채롭고 새롭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바지에 체인이 달린 청바지는 물론이고 삼색 티셔츠를 입고 출근을 하는 사람까지 다양했거든요. 이런 문화에서 한국의 K-팝 등의 자유분방한 문화가 발달했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리적으로도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연관이 있고 자유분방함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요. 일본이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윈도우 10조차도 플로피 디스크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에 살면서 일본에 뒤처진 상황이 답답했는데 한국을 보니 더욱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을 전부 한국에 데려다 두고 교육을 시키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인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라서 한국에서는 그 흔한 해외여행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제발 해외여행 좀 가라고 프로그램들을 만들 정도죠. 아마 젊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문화를 전파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상황일 것만 같았어요. 저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인 교수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잠시 특강을 하면서 한국인 학생들과 대면할 수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저절로 무릎이 꿇어질 정도로 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바로 한국인 학생들의 유창한 영어 발음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생각들이 저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었거든요. 심리학에서 행복에 대해 말을 할 때에도 일본 학생들은 질문조차 하지 않거나
오로지 수업에 배운 이야기를 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저를 당황시켰거든요. 심지어 수준급의 영어 발음으로 미국에서 온 저희들을 놀라게 했는데 일본에서는 죽어도 안 되던 받침 발음이 된다는 사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발음 때문에 굉장히 애먹었는데 적어도 한국인들은 그런 걱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보다도 한국의 상황이 훨씬 나아 보였고 제가 미국에 가버린 것이 무척이나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겹치다 보니 일본인들 모두가 차라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살게 되는 편이 장차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일본의 단점들은 전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심지어 현재 일본은 여러 지진들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만 머리를 맴돌았어요. 사실 누가 보아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인데다가 시민의식은 물론이고 젊은 학생들의 생각까지 무척이나 탐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 학생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모습을 보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럴 일도 없으니까요. 또 미국처럼 여러 사고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의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본보다 나은 한국의 깨끗한 길거리와 편의시설을 누리는 것 또한 부러웠죠. 이번 한국 여행 이후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대학교로 적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분명 한국 앞에서는 미국도 작은 나라에 불과하며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 또한 한국을 배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나 발전한 한국이 존경스러워지기까지 하니까요. 여기 한 일본인 여성이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알게 되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여성은 중국인 남자와 결혼을 한 후 중국에서의 생활에 아주 질려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만난 한국인 남성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고 한국에 대해 존경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일본인 여성은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살던 칸나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딸 하나를 낳고 기르고 있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너무 예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한국은 세상에 다시 없을 유토피아 같은 곳이고 전 세계인 모두가 방문해서 한국을 배워가야 할 수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살았던 곳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과거 일본에 유학 온 중국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중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이가 갈리는 지경입니다. 저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유학 온 중국인과 단체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그나마 멀끔한 인상의 중국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사람과 1년 정도 연애를 할 수 있었죠. 남자친구의 이름은 자오레이였는데 무슨 콩깍지가 씌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눈만 봐도 웃음이 났고 일본과는 다른 문화에 빠져가면서 새로움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중국의 여러 음식들을 먹으면서 일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 배우게 된 언어인 중국어도 꽤나 재미있었죠.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꽤나 잘 사는 집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을 얻어먹기도 하면서 중국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오레이는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자오레이는 졸업을 한 상태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중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사 반대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중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죠. 일본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꽤나 후진국이고 아마 일본과는 다르게 불편한 시설들 때문에 제가 무척이나 고생할 거라고 주의를 주시기도 했죠. 또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박쥐를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한 번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각종 질병의 위험까지 있는 나라에 보낼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오레이가 저희 부모님께 아무리 사정을 해도 승낙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자오레이는 자신만 믿으라고 하면서 저를 중국으로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므로 중국에 가서 행복하게 지내자는 생각만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교는 부모님 몰래 자퇴를 해버리고서 말이죠. 심지어 저는 모아둔 돈도 한 푼 없었고 중국어 실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오레이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자오레이를 무척이나 신뢰하고 좋아하던 상황이었기에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오레이의 부모님을 만나고 모진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의 남자들은 살림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더라고요. 우선 남편이 살림을 도와주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늘 밖에서 새로운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돌아다녔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나가서 일을 하라는 말도 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한국은 남자가 의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 집안일을 하거나 맞벌이를 선택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남자에게 가장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성에게도 힘든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더라고요. 사실 여성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려면 남자보다 비교적 힘들고 집안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나은 일인데도 중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돈을 벌어왔을 때 남편은 자신보다 돈을 조금 벌었다면서 마구 화를 내기도 했거든요. 집안의 돈도 여유 있고 시댁도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음에도 돈을 조금 벌었다고 구박받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꼬박 일을 해도 일본에서 받는 돈의 반도 되지 않았거든요. 분명 중국에 가게 된다면 잘 해줄 것처럼 말했던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물건들을 마구 어질러두고 몸은 씻고 다니지만 빨래는 하지 않고 옷을 다시 입는 행동을 보이자 정말 울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눈물이 말라서 나올 눈물도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시집살이도 정말 고생스러웠는데요. 시집살이의 내용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폭언과 구박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언제 낳을 것이냐면서 저에게 닥달을 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의 남편이라면서 빨리 대를 이어야 한다고 성하셨습니다. 1살이라도 어릴 때에 아이를 낳아야 아이가 건강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냐며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서 간신히 소통을 하기도 하고 뜻도 모를 중국어 고함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공부하기도 하였죠. 그런 저에게 스트레스를 풀 창구는 오직 휴대폰 속 영상들 뿐이었습니다. 요새 가장 인기가 많은 드라마는 한국의 드라마였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곤 했어요. 일본 드라마도 보고 싶긴 했지만 일본이 그리워져서 부모님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중국에서 남편과 잘 살 거라고 큰 소리만 떵떵치고 3년 뒤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도망 나왔는데 이대로 도망치듯이 들어가게 된다면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잖아요. 또한 한국 드라마는 세계적인 드라마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용도 새롭고 재미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우울한 시간을 때우기는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여러 편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인 남자들이 여자에게 무척 상냥하고 여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는 여성이 무릎을 꿇고 남편의 컵에 물을 따른다거나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떠받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가장의 자리는 지키면서도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힘들게 밤낮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중국에서처럼 여자에게 가장의 무게를 들게 하지도 않고 오로지 가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서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과연 제가 생각했던 여성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남편의 성실을 따라야 하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만 보아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모든 자비를 다 하시는데 한국은 남편이 일을 하면서 여성의 부탁까지 들어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과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에 집이나 자동차도 남자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문화도 없을 뿐더러 중국에서처럼 모진 시집살이를 할 필요도 없었죠. 출산 장려 정책 덕분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많은 혜택까지 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잘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현재 세자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제한 없이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의 꿈은 아이 4명을 낳는 것이고 아들 2, 딸 2을 키우면서 작은 집에서라도 소박하게 사는 것이 꿈이거든요. 어차피 일본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집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굳이 넓은 집에서 살 필요도 없죠. 괜히 청소하기만 불편하거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들조차도 며느리를 약간 어려워한다고 하고 아들의 집에 편하게 들락거리지도 못한다는 내용의 대사를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이런 점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중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며 정말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으면서 혼자만의 스트레스를 풀었고 좋아하는 드라마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에 살면서 중국어 실력이 아닌 한국어 실력이 늘어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중국어 학원에서 한국인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새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40대 초반이었지만 무척이나 동안이었고 피부 관리나 외모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지 마치 20대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줄 알고 친하게 지내려 했는데 나이를 듣고 경악하고야 말았죠. 그리고 한국인 상준과 민홍을 중국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남편보다도 저를 잘 챙겨주었기에 점점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죠. 어차피 남편 또한 밖에서 여성들과 노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저의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그들에게는 일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서로 언어 교환의 목적도 있었으니까요. 또한 언어 교환을 하면서 한국의 음식을 먹으러 다니거나 한국의 문화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놀라웠고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남성들과 어울리는 저를 본 남편이 저에게 크게 호통을 쳤고 집에 데려가서 뺨을 때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거든요. 저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이 집과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도망치듯 탈출하고야 말았습니다. 가진 것은 입고 있는 옷과 지갑, 여권, 휴대폰이 전부였고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 약간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일본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 가격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전부이고 중국어 학원의 한국인들 뿐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저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었고 차라리 한국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신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상주는 이미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온 중국 단기 유학이 이번 달에 끝난다며 며칠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머리를 식힐 겸 왔던 유학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까지 말을 했고요.
사실 저도 상준의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 덕분에 한국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이 아주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일본도 가기 애매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무척이나 흥미롭고 행복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특히 상준이 살고 있다는 한국의 서울은 중국의 어느 도시들보다 쾌적하며 깔끔하고 한국의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쿄보다도 더욱 좋은 도시라 생각이 들거라면서 저에게 여러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도쿄나 오사카의 오밀조밀한 건물과 작은 집이 아닌 한국의 넓은 집과 큰 자동차, 우뚝 솟은 빌딩들을 보니 멋있어 보였죠. 중국의 대도시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저와 맞지 않고 거리 곳곳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불쾌한 적이 많거든요. 심지어 공중화장실을 가면 대부분 남녀 공용이거나 칸막이도 없는 푸세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저는 상준을 따라서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민홍은 중국에 더 있다가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말만 믿고 떠나는 두 번째 해외였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준은 이미 한국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댁과 마주칠 일도 없었죠. 마치 한국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된 것과 같은 기분으로 상준의 에스코트를 누릴 수 있었고요. 중국 전 남편과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이미 털어두었기 때문에 상준은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말해주었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구박을 당하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성씨가 남편의 성으로 바꿀 일도 없었으며 집안일을 못한다는 핀잔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도 상준이 저의 의견을 따라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라는 구박도 당하지 않아도 되었죠. 심지어 한국의 모든 건물들은 사진에서 보다 더욱 삐까뻔쩍했고 오래된 도쿄나 오사카의 건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세련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처음 살아보는 주거시설이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저렴한 헬스장은 물론이고 사우나까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주차장도 무척 잘 되어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에 바로 싣고 집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환승 서비스는 물론이고 공항과 지하철 등의 안전한 최신식 시스템은 일본보다도 훨씬 나았죠. 음식점과 음식들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만성소화 불량에 시달리던 저의 몸도 한국의 김치와 된장찌개 등을 먹으면서 점차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치와 된장을 모두 일본의 전통 음식으로 알고 지냈는데 한국에서 와서 맛을 보고 나서 한국이 원조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음식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의 차이가 났거든요. 일본에 살 때에는 맛있다고 먹었던 음식들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 그러한 음식들이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을 모두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강과 공원 등 운동시설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고 한복과 한옥도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남편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동료들은 간식거리를 챙겨주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며 다정하고 상냥하게 대하더라고요. 또한 남편은 중국인 남편처럼 집안을 어질러 두지도 않고 청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에도 손을 씻지 않던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번 손을 씻는 모습을 보면서 위생에 대한 개념이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당연히 나오는 줄만 알았던 바퀴벌레가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벌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이렇게 천국과 같은 나라를 왜 지금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에서는 바퀴벌레와 눈을 마주치는 날들이 일상이고
일본에서도 오래된 집의 주택 내부에서는 꽤나 많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한국의 행정 속도는 황당할 정도로 빠르고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컴퓨터를 켜는데 왜 동사무소에 가지 않냐고 질문을 함과 동시에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서류를 뽑을 수가 있다면서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무척이나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장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직원이 캐비넷을 한참 뒤져서 전 세계에 한 장뿐인 그 서류를 복사해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속도도 무척 빠르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들을 마음껏 볼 수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자꾸 끊기는 인터넷 때문에 고생했기에 걱정했는데 한국은 불편한 것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는 딸까지 생겨나고 일본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찾아갈 기회가 생겼죠. 부모님께서는 결혼하려는 사람이 중국인과 한국인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완전 후진국인 상황이고 특히 한국은 전쟁 위험까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하셨죠. 이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을 테니 행복하게만 살라고 하시면서요. 그새 많이 늙어버리신 모습을 보니 무언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들고 온 홍삼을 꺼내드리면서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그걸 드셔서 그런지 요새 기운이 넘친다고 전화가 올 정도였네요.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은데 저는 이제 곧 둘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넷째까지 낳아야 하니 서둘러야 하고요. 한국인 산모들은 전부 30대 이상이라서 더 낳고 싶어서 낳지를 못한다는데 저처럼 20대 산모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